저한테 우리 인천시당에서 요청한 제목이 황운하의 이제 정치를 4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황운하의 정치 인생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 이런 거 얘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 정치 뭐 스토리 이걸 좀 얘기하다 보면 또 검찰 개혁 얘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서 좀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제 여러분 다 관심도 많으시고 또 많이 아시는데 검찰 개혁의 본질 또 검찰 개혁의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넘기는 거는 뭘로 넘기? 이렇게? 저는 원래 정치인들 강의하라고 하면은 거의 3분의 1은 지자랑만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정청래 의원에게 와서 강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강연 시간 내내 지자랑만 하다가 갔었어요. 원래 제가 부탁한 강연 제목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저는 이제 경찰대학 1기 졸업을 하고 경찰대학 1기 졸업생들은 81년도에 입학한 사람들입니다. 62년생들이 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법학 학위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경찰을 35년 했습니다. 제가 35년. 엄청나게 했죠. 그러니까 24살부터 시작해서 59살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서는 제 얘기 좀 하고 뒷부분에서 검찰개혁, 필요성, 개혁 방안 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예, 이 사진 제가 경찰대학 1학년 때 그때 막 입학해가지고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버지 어머니 옆에 있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막내여가지고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입니다. 제가 경찰대학 다닐 때 경찰대학을 그만두려고 여러 번 이렇게 그 자퇴를 시도했었어요. 별로 제 체질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만두려는데 그때 그만두려는 학생들을 경찰대학에서 자꾸 말렸었어요. 좀 참아봐라, 좀 참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만두기 위해서 이제 시험 볼 때 기말고사 뭐 이런 거 시험 볼 때 완전 백지를 내봤었어요. 완전 백지. 그래서 법학과 그때 59명인가 있었는데 제가 법학과였는데 법학과 59명 중에 제가 58등 했는데 저는 그래도 뭘 써낸 것 같은데 거의 다 백지 내면서 뭐 한 줄이라도 쓴 것 같은데 완전 백지 내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고. 그 사람이 꼴찌하고 제가 끝에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경찰대학을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경찰 조직에서 그 후에 경찰 조직 살아온 과정을 보면 거의 경찰 내의 비주류였습니다. 또 경찰 내의 트러블 메이커였고 또 2000년대 넘어서는 경찰 내 좌파의 수계 이렇게 그러면서 또 2000년 한 노무현 정부 말기 때쯤인가 그때는 밤의 경찰청장 이런 별명도 있었습니다. 밤의 경찰청장. 밤의 경찰청장은 그때 밤의 대통령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였어요.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였어요.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막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밤낮 공격하면서 밤의 대통령 행세를 했었죠. 어쨌든 여론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였죠. 그 당시에 제가 경찰에서 총경이었는데 경찰의 주요 이슈가 있을 때
기자들도 저의 입장을 물었고 경찰의 현장 경찰관들의 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황운하가 경찰 게시판에 다가 입장을 뭐라고 쓰느냐 그것만 쳐다봤었어요. 그래서 뭐 이건 경찰 수뇌가 잘못한 거다 이러면은 확 돌아서고 이건 우리가 참아야 한다면 참고 있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 경찰 개혁의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다 보니까 좌파의 수개소리를 들어가면서 밤의 경찰청장 별명까지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 이제 88년 이때는 제가 경찰대학을 졸업한 이후인데 이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경찰 중립화 선언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잘 기억을 못 하실 건데 그때는 굉장히 이것이 쇼킹한 사건이어가지고 경찰에서 경찰 중립화 선언을 하는 그런 것이 경찰 역사상 처음 나왔던 일이었고 그 중립화 선언이 경찰대학 총동창회 이름으로 중립화 선언이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경찰대학 총동문회 부회장을 하면서 회장은 어디 시골에 가 있었어요. 지방에. 그래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가 중심이 돼서 경찰 중립화 선언문 이것을 이끌어내서 그래서 그때 각 신문들이 거의 일면 톱기사나 최소한 4여면 톱기사로 그걸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일면으로 다룬 적은 대부분 사이드 톱으로 했었네요. 그리고 4여면 톱으로 많이 다뤄졌었죠. 그때 그걸 제가 주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문제아로 찍혀가지고 그때 이제 국정원 그 당시 안기부였나 이름이 안기부였나 뭐 이랬는데 안기부에 이제 미행도 받고 또 경찰의 감찰 조사도 받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여러분 그 검찰 개혁이 처음 시작된 그 정권이 어느 정부 때 갔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김 대통령이 경찰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권 독립은 검찰 개혁과 이렇게 연결된 그런 과제죠.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가 그러한 수사 구조가 변화된다는 것은 그것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 검찰의 기득권의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과 연결되는 것이죠. 검찰의 권력이 너무 강하니까 그것을 줄이려다 보면 상대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해지거나 경찰의 중립성이나 수사에 있어서의 독립성, 자율성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검찰이 경찰에 대한 개입의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에 대한 권한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 개혁과 연결되는 그런 과제인데 김대중 대통령도 그 경찰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사건이 파견 경찰관 철수 사건이었습니다. 1999년인데 제가 인천에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5년, 96년에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가 그때는 굉장히 시골이었는데 그때 서구청장이 유정복이었어요. 유정복. 인천 지금 시장. 그래서 유정복집에서 유정복집이 있었어요. 식당, 복집. 유정복집이라는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많이 했었어요. 꼭 그 유정복집에서 만났었어요. 유정복 시장, 부청장. 근데 그때 그 서부경찰서 형사과장 할 때부터 인천지검 검사들하고 자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인데 그때 서부경찰서 형사과장 할 때도 인천지검 검사들하고 많이 싸웠던 문제가 이 파견 경찰 문제였어요.
경찰도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 부족 때문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데 형사들을 뭐 근거도 없이 검사실에 전화 한 통화로 뭐 파견 가가지고 기약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매우 잘못됐더라고.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언젠가 한번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다가 이제 서울에 가서 그 99년도 그때 성동경찰서 형사과정을 할 때인데 파견 나가 있던 그 형사들 주로 강력계 형사들이었는데 강력계 형사들을 그때 중앙지검에 한 4명쯤 가 있었고 동부지청 지금은 동부지검이 됐지만 동부지청에 한 2명 정도 가 있었는데 그 6명의 형사들을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복귀해라. 복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무단 이탈로 간주하겠다. 무단 이탈로 간주하면 이건 파면, 해임 등이 가능한 겁니다. 이 형사들은 이제 검사들에게 우리 원 소속 경찰서에서 우리 보고 복귀하라 한다. 복귀 안 하면 우리 그때부터 무단 이탈이란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책임져 주든지 아니면 난 복귀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저한테 막 전화를 하는 거죠. 겁을 상실했다. 막 이러면서 너는 깨끗한지 모르지만 당신 부하들도 깨끗한 줄 알아. 뭐 이렇게 소리치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 성동구청 그다음에 성동경찰서 구청이야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노래방 하나만 털어도 경찰관 몇 명 구속시킬 수 있다. 이러면서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때 뭐 노래방 하나만 털어도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등 줄줄이 뭐 이렇게 많이 엮여서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너 혼자 깨끗한 척하지 마라. 당신의 부하들은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뭐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협박을 견뎌가면서 물론 이제 검사들은 그보다 더 썩었었지만 아무튼 그 협박을 견뎌가면서 복귀를 시켰었죠. 이것이 경찰과 검찰의 정면 충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경찰은 이제 고양이 앞에 쥐였죠. 그 검사들한테. 그리고 저는 이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용산경찰서에 있을 때 오다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용산역 앞에 지금은 높은 그 빌딩이 많이 들어섰지만 그때는 용산역 앞이 사창가였습니다. 그때 박지만 박근혜 대통령 아들도 거기 와서 이제 마약 그 출입을 자주 했었어요. 마약을 하면서 그 사창가에 출입을 많이 했었고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사창가였는데 박지만을 당시 용산경찰서에서 마약으로 입건했었는데 마약으로 구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고민을 할 때 그 당시 이제 김종필 또 박태준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해서 국가적인 망신 아니냐 우리가 잘못 돌본 탓이니 좀 어떻게 구속을 안 시키고 또 언론에 보도 안 되게 조용조용히 하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 고비를 박지만 그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유명한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오다리라는 별명을 가진 브로커가 있었어요. 경찰이 열심히 사창가 단속을 하면 이 포주들은 경찰은 뭐 신경 쓰지 않고 브로커를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싸들고 현금으로 막 싸들고 가가지고 그 브로커한테 이렇게 어찌어찌 하면은 경찰이 이제 뭐 포주를 구속하려고 영장을 치면 구속은 다 기각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다리와 유착된 오다리가 이제 법조 브로커였기 때문에 유착된 검사 판사를 찾아내자 해서 그 오다리의 통화 내역을 가지고 거기서 등장한 현직 검사들이 많았었어요. 그 현직 검사들 중에 한 명이
이따가 나중에 등장하는데 저하고 악연이 돼가지고 그 검사가 그 사건 때문에 검사장 승진이 안 되고 옷을 벗어줘 결국. 그리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때 민정수석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황운하는 내 기어이 죽이겠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제가 울산경찰청장 갔을 때 그 사람이 저를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울산 사건이 그래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아들이 50억을 받아먹었어요. 누구죠? 맞아요. 네. 어쨌든 그때 그 등장했던 검사 중에 한 명이 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검사에 대한 검사들 계좌를 압수수색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 검사의 계좌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그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는. 검사들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줄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영장을 작성을 해서 검찰에 보내면 검찰에서 법원에 보내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거잖아요. 영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체포 구속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이게 영장주의입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그 영장을 법관이 발부해야 한다라는 것은 헌법에 마땅히 규정되어야 하지만 그 영장을 누가 법원에 청구할 것인가는 사실 헌법에 규정될 내용은 아닙니다. 누가 신청을 하든 뭐 검사가 하든 뭐 경찰이 하든 누가 하든 헌법에 규정될 내용은 아닌데 우리는 그게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5.16 때 들어갔더라고. 잘못 들어간 내용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그것은 헌법에서 빠져야 한다. 개헌하면은 그건 빠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우리 김영애 처장도 과거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정부 시절에 개헌안 만들면서 그것을 개헌안에 포함시켰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검사한테 영장을 보내면 검사가 그냥 킬 시키는 거예요. 법원에 안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영장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 상대로 한 계좌 압수 영장이 계속 기각이 돼가지고 기각이 되면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검사가 영장 신청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이거를 악용해서 경찰 자기들의 비리 수사를 막는 거잖아요. 이거 국민들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앙일보 기자하고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내가 단독으로 줄 테니 기사를 키워라 해가지고 중앙일보가 이거 기사를 사회면 톱기사로 상중하로 나눠서 3개를 엄청나게 썼어요. 엄청 세게. 그래서 모든 언론이 이걸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엄청 커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만 해도 경찰이 수사하게 놔두질 않을 때였으니까 대검이 그럼 우리가 감찰하겠다 해서 수사가 아니라 감찰했었는데 감찰해가지고 결국 2명이 그 옷을 벗었나 뭐 옷 벗고 그러니까 사표를 받고 징계 회부됐나 하고 한 뭐 그 옷 벗은 사람 말고 사표 낸 사람 말고 한 5명 정도가 추가로 드러나가지고 뭐 징계를 하니 많이 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결국. 근데 이 사건이 이제 경찰이 검사의 비리를 인지해서 그러니까 뭐 고발이 들어오고 경찰이 검사 수사하는 것이 예컨대 뭐 검사가 술 먹고 누굴 때렸다. 검사가 음주운전했다. 이런 사건이야 경찰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검사의 부패가 있다. 비리가 있다 해서 그걸 경찰이 인지를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이렇게 해보겠다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 첫 사건이었죠. 어, 2005년도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죠.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검찰개혁 말씀하신 분이고 두 번째 우리 민주진보진영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을 말씀하셨죠. 수사권 조정에 경찰의 팀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황운하였습니다. 황운하가 초대 수사권 조정 팀장을 해서 그때는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맨날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기사 나와서 검찰 뭐라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검사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저를. 이문정 검사가 얼마 전에, 한참 전인데, 검사가 처음 됐을 때 그 선배 검사들로부터 경찰에 또라이 한 놈이 있다, 그 얘기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운하 얘기를 2000년 초반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이문정 검사가. 그 검찰총장 이름은 못 외웠어도 황운하 이름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검사들이 하도 저거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저거 언젠가 손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뭐라 물어보기만 하면 맨날 검사들을 제가 공격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검경 수사권 입법 공청회를 하면은 경찰을 대대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세리를 과시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작전을 짜야 되거든요. 이 작전 짜는 사람이 저였죠. 그래가지고 경찰 전국에 막 모이게 하고 이래서 아무튼 이런 일을 하다가 조이팔 사건, 제가 이때는 경찰청 수사기획관 할 때인데 조이팔이라고 하는 단군 일의 최대 사기 사건, 조이팔 사건이 있었죠. 이 단군 일의 최대 사기 사건 조이팔한테 돈을 받아먹은 사람이 검사예요. 물론 경찰도 받아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 이걸 경찰 수사하다가 이 현직 검사, 이 사람이 조이팔로부터 돈 받은 것을 확인을 해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됐는데, 이 사건을 검찰이 또 뺏어갔죠. 그래서 윤우진 세무사 사건이 있었어요. 윤우진이라고 하는 세무사가 있었는데, 윤우진 세무서장의 동생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검찰 내 특수부 특수수사에 대윤, 소윤이 있었는데, 대윤이 윤석열이고 소윤이 윤대진이라는 검사가 있었어요. 그 윤대진의 형 윤우진 세무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업자들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엄청난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인데, 누구 백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검찰에서 손을 안 대고 있었어요. 또 국세청에서도 손을 안 대고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이제 좀 감찰 조사를 해가지고 뭐 징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어쨌든 이 사람이 부패 수준이 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얼마나 그 노골적이고 그 뭐랄까 그냥 뭐 대담하게 그 부패를 저지르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업자한테 어느 영종도에 어느 골프장에다가 돈을 맡겨놔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마음껏 골프 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윤석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윤우진을 수사하다 보니까 수사 대상이 윤석열까지. 윤석열은 그 당시 중앙지검 특수 2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골프장의 출입 내역, 부킹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니까 역시 청구를 안 하죠. 법원에 영장 청구를 안 해가지고 확인을 못했었어요. 아무튼 근데 그 윤석열이 그 출입한 것은 이제 본인 입으로 확인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인천대교인가 뭐 그런 거 통과할 때 그 통과되는 차량, 그 다음에 그 시점에 핸드폰의 위치, 실시간의 위치, 그때 어디 위치했는가, 그 시간에 그런 뭐 어디를 통과해서 어느 위치에 있었다는 걸 확인이 돼서, 그래서 그걸 확실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윤석열 본인한테 확인한 거예요. 그 경찰청 황운하 수사기획관이 그 윤석열 부장 그때 그 영종도 어디 가서 윤우진이 맡겨놓은 돈으로 골프 쳤다는데 사실이냐? 이러니까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뭐 누구 돈으로 골프 친 거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그때 좀 대충 부인할 줄 알았더니 그래 인정을 해버리더라고. 그게 뭐 어쩔 건데 이러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수사는 잘 안 됐는데 어쨌든 윤석열과도 그런 악연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죠. 요즘 그 이문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으로 발령나고 하면 그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번에 그 검찰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이문정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좀
뭐 동부지검장 가는 거 이런 것이 뉴스거리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경찰에서 황운하가 어디로 가느냐 이번에 이게 그 기자들의 관심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황운하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하게 됐는데 이제 경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했는데 사실은 이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곽상도 초대 민정수석이 그때부터 이제 저를 계속 뭐 옷 벗기겠다고 손보겠다고 했는데 최소한 인사의 불이익은 계속 하는 거예요. 지방으로 팽팽 돌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 뭐 바로 뒤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병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병우라는 사람이 또 민정수석 하면서 굉장히 센 민정수석이었는데 그 우병우가 황운하 승진은 절대 없다 이러면서 그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이제 계속 물을 먹으면서 밖으로 빙빙 돌았어요. 그때도 이제 학교에 어디 가 있었어요. 저랑 같이 승진했던 사람은 다 승진했는데 어디 그 가장 한직에 가 있게 하는 뭐 그런 인사로 빙빙 돌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냈는데 왜 이게 가능했냐면 이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청에서 태도를 갑자기 바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없고 하니까 경찰청으로 다시 불러들인 거죠. 그러다가 탄핵이 인용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제가 계급정년 4달을 남겨두고 승진했습니다. 계급정년 4달 남겨두고 승진한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뭐 일종의 뭐랄까요, 그 부당한 인사를 정상화시킨다는 뭐 이런 취지에서 승진시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때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물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그 경찰 인사, 검찰 인사 이것은 민정수석실에서 많이 그 조율을 합니다. 해당 기관하고 그래서 그 당시 민정수석이 처음으로 이제 비검찰 출신인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 경찰청장으로 가게 된 거죠. 울산 경찰청 가서 이제 고래고기 사건이 또 생각납니다. 울산 경찰청에 가서 제가 2가지 사건을 벌였는데 하나가 고래고기 사건이고 또 하나는 김기현 시장의 비리 사건이죠. 고래고기 사건은 검찰, 그러니까 경찰이 시계가 어디 있나요? 없나? 대충 한 5시쯤에 그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것은 그 PD 수첩에서도 한번 이렇게 하고 그래서 대충은 아시죠? 고래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세요? 고래고기 드셔보신 분 어디서 드셔보셨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아, 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고래고기 많이 먹습니다. 고래고기 비쌉니다. 고래고기. 그래서 고래가 지금 큰 고래 하나 잡으면 1억 정도 해요. 1억. 그 고래가 이제 고기가 많으니까. 고래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고래고기 가격이 보통 한 소고기 비슷해요. 부위별로 좀 다르긴 한데 고래는 이제 그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유통되는 그 고래는 뭐냐? 혼액된 고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액이라는 것은 우연히 그물에 걸려들었다. 내가 일부러 잡은 게 아니고 고등어 잡으려고 그물 쳐놨는데 고래가 걸려들었다. 근데 사실은 고래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업자들이 혼액된 것처럼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 유통되는 고래고기 중에는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 업자들은 다 형사처벌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고래고기 보관 창고를 급습을 해서 굉장히 많은 35톤 가량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가서 고래를 잡아왔다는 거거든요. 고래고기 업자들을 이제 체포하고 그래서 고래고기는 압수해가지고 압수하면 그 압수된 고래고기를 고래고기 연구소인가 뭐를 보냅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합법적으로 그 혼획된 고래고기인지 아닌지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고래고기 불법 고래고기라고 경찰이 압수하면 거기다가 보내요. 그러면은 이게 합법적으로 그 혼획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DNA가 거기 있거든요. 그게 대조를 합니다. 대조해서 이거 맞네 하면은 이건 합법적인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 불법인 거죠. 그래서 그 압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압수된 고래고기를 검찰이 고래고기 업자들에게 돌려줬어요. 얼마치나 돌려주냐면 30억 원어치나 돌려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변호사는 그때 그 고래고기를 돌려주는데 앞장섰던 역할을 했던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었어요. 울산지검에서 그 고래고기 사건, 해양 사건 담당하는 검사였어요. 그 검사가 퇴직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고래고기 사건을 돌려준 그 검사의 그 검사가 소속된 그 형사 1부였는데 형사 1부의 부장 검사가 이 변호사와 대학 동문이었어요. 물론 뭐 그 검찰의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런 데는 대학 동문이 굉장히 많지만 거기는 지방대학이었어요. 지방대학 동문들은 굉장히 소수죠.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어요. 둘이 또. 그러니까 특별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30억 원어치를 업자들에게 돌려주고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 안 되지만 우리가 확인한 것만 한 3억을 받았더라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사를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이 경찰에서 검사를 상대로 수사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돼서 국민들이 알려진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은 항상 황혼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건마다 내가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 그런 사건은 굉장히 많은데 다른 경찰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고 그걸 기어이 수사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가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에 항상 제가 있었는데 고래고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갔을 때 이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가기 전부터 있던 사건이에요. 근데 제 전임자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넘어가고 제 전임자 울산경찰청장에 있을 때 고래고기를 그렇게 불법으로 돌려줬어요. 근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뒤늦게 그걸 안 거예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용서할 수 없지. 그래서 고래고기 사건이 시작된 거고 그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제가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렸을까라는 책까지 썼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비리 수사한 거죠. 김기현하고 저하고 지금 의원회관이 의원들 사무실이 있는데 의원회관이잖아요. 바로 옆방을 쓰고 있어요.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 울산에 있을 때는 김기현은 울산시장, 전 울산경찰청장이었기 때문에 매월 한 번씩 기관장 정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울산시장, 울산법원장,
울산 검사장, 울산 경찰청장, 울산 교육감 이렇게 5명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뭐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김기현하고 그때 매월 만났었죠. 아무튼 김기현하고 매월 만나면서 나는 계속 김기현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었어요. 김기현의 눈빛이 어느 순간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 뒤를 계속 파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그 눈빛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갔을 때 울산은 토착 비리가 난무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경찰 수사에 자존심을 걸고 명운을 걸고 이런 것을 경찰이 아주 명쾌하게 수사를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김기현 비리 수사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검찰은 김기현의 비리는 덮고 그 검찰이 김기현 형제의 30억 사건 뭐 이런 것을 무혐의로 뒤집고 그리고 엉뚱하게 수사를 한 황운하를 엮어놓습니다. 이제 그게 울산 사건이 된 건데 하명 사건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아무튼 이 김기현 형제들의 그 비리 의혹은 사실은 검찰이 제가 가기 전부터 수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수사하던 검사가 최순실 특검으로 이제 파견 가면서 그 수사가 잠시 중단됐었어요. 그 검사가 친윤 라인 중에 핵심 중에 하나인 강백신이라는 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언론에서 가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곽상도예요. 네, 곽상도. 그 이제 황운하 고발장. 이래서 김기현을 수사했다. 이거는 김기현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사니까 김기현 낙선 목적의 수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낙선 목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래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김기현 수사했다고. 그렇지만은 검찰이 어떻게 엮어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그 못 엮고 뭐 이렇게 가다가 이게 2018년 3월 달이잖아요. 2018년 3월 달. 이것이 2019년 그 다음에 11월 때까지 진전이 없어요. 사건이. 거의 뭐 한 1년 6개월가량 아무 진전이 없이 그냥 그 뭐 어떤 움직임도 없어요. 그러다가 2019년 가을 때부터 무슨 사건이 있었죠? 조국. 윤석열이가 이제 검찰총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대표가 법무장관이 되고 뭐 이러면서 윤석열이 이제 조국 장관을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봐요. 하나는 검찰 개혁을 저지해야 되겠다. 무산시켜야 되겠다. 조국 대표가 법무장관이 되면 어쨌든 검찰 개혁이 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저지해야겠다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검찰 내에서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중앙지검 되고 또 검찰총장까지 되고 하니까 이러다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검찰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면 못 만들 거 뭐 있어?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게 이른바 대호 프로젝트다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가장 큰 경쟁자, 가장 걸림돌을 조국이라고 본 거죠. 조국을 제거하면은 가장 큰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조국을 이제 사냥감으로 딱 정해놓고 수사를 막 한 것이죠. 했는데 뭐 사모펀드다 뭐다 막 해서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그 대대적 언론 플레이가 했는데 실제로 사모펀드니 뭐 이런 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쪽에서 몹시 당황해가지고 이 울산 사건이 청와대 하명 수사다 이렇게 하면 조국을 엮을 수 있는 거예요. 민정수석이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최소한 조국,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목표 설정해 놓고 이것들이 이 울산 사건을 2019년 11월부터 청와대 하명 사건이다 이렇게 둔갑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곽상도가 고발을 할 때 고발해서 한 1년 6개월 동안은 진전이 없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조국 대표 수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진전이 없고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렇게 잘만 성공하면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총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실제로 청와대 하명 수사 뭐 이것이 수사가 그럴듯하게 돼버리면 그러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걸로 보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타격을 입을 걸로 본 거죠. 그러면 검찰개혁의 동력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꾸며낸 사건이 울산 사건이다. 그래서 김기현 측근비리 사건을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으로 둔갑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13명을 기소를 했죠. 요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금년 2월 4일 날 제2심에서 2심에서 이제 무죄 선고는 됐는데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이제 김기현 사건을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으로 둔갑해서 기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검찰, 나중에 또 있는 사건을 덮는 검찰, 뭐 이런 사례를 쭉 말씀드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5년 경찰을 했는데 경찰을 정년을 한 2년인가 남겨뒀는데 제가 더 이상 경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면 이제 수리가 안 됩니다. 수사 중. 그래서 평생 공무원밖에 안 한 저나 뭐 다른 사람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이 뭐 공무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집안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당연히 돈이 없습니다. 목돈을 마련하는 그 찬스가 명예퇴직입니다. 명예퇴직.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아요. 제가 그 당시에 남은 기간 한 2년밖에 안 돼가지고 많지는 않았지만 한 6천만 원 정도의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표 수리가 안 돼. 명예퇴직도 안 돼요. 그래서 퇴임식도 못해. 명예퇴직 수당도 못 받아. 직위 해제돼서 그냥 쫓겨나오듯이 나왔어요. 경찰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나간 겁니다. 현직 경찰 치안감이라는 계급을 가진 사람이 총선에 나간 거예요. 조금 좀 이상하죠. 어째 현직 경찰이 총선에 나갔어요. 이건 선거법상 가능한 것이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안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사표 낸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사표를 내야 총선에 나갈 수 있는데 90일 전에. 근데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안 된 경우는 사표 낸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나가서 그래서 당선이 됩니다. 아, 옆에는 누구죠?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제가 그래서 갑니다. 21대 가서 철험에 검찰개혁은 내가 국회에 들어온 이유는 오로지 검찰개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철험회라는 의원들 모임을, 검찰개혁 할 수 있는 의원들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때 처음에 같이 모임 만든 그 창립 멤버랄까, 이 의원들이 최강욱, 김용민, 김남국,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민형배, 조금 있다가 이탄희 뭐 이렇게 해서 한 5, 6명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한 20명까지 늘어났는데, 그래서 철험회가 21대 국회에서 어쨌든 강성 뭐 의원들이라고 당내에서 엄청 구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하는 법을 입법 발의했고, 저는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발의를 했었죠. 이것이 이때가 이제 22년 초였어요. 2022년 초. 2021년 초였어요. 2020년에 총선이 있었고 그 다음해인 2021년 2월 3월에 2월달 3월달에 이거를 이제 발의를 해서 이거를 반드시 통과시키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실패한 거죠. 이 법이 이제 22대 국회에 와서 우리 조국혁신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4법의 이제 모태가 된 겁니다. 이 법이.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의 결과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을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수사기소 분리에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민주당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해서 22대의 조국혁신당에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조국혁신당 오니까 모든 게 잘 풀려가지고 이렇게 항소심도 무죄가 되고 이게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쉬운 내용이어가지고 다 아시는 내용인데, 검찰 개혁은 크게 보면 그 제도 개혁하는 거, 제도 개혁 중에는 또 입법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입법이 아닌 이제 정부가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입법으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본질적인 것인데, 그건 이제 법을 바꾸어서 검찰에 가진 수사권을 떼내 가지고 이거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데로 옮겨놓고, 그러면은 검찰에게 남는 거는 공소 관련 업무, 그러니까 기소, 공소, 유지 이런 업무를 남긴다. 그러니까 이름도 공소청으로 바꿔놓자. 검찰청 공소청을 바꾸는 것이고, 검찰이 하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것,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그런 거죠. 수사 기소가 결합돼 있는 검찰제도는 필연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게 돼 있다.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권력 남용이 된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떼놔야 된다. 또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뭐 이런 반박하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뭐 미국 어디서는 뭐 수사한대, 뭐 독일은 어떻대, 뭐 이렇게 반박하는 의견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경찰처럼 수사권 기소권을 그러니까 수사도 전면적으로 수사권 행사하고 검사 본연의 역할을 수사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검찰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다.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맞다. 나중에 이제 수사 기소 분리 이후에 검찰이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씩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검찰 수사는 0으로 만드는 게 맞다. 조금을 남겨두면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게 검찰권의 이제 문제고, 그래서 여러 뭐 부패, 사건 조작, 표적 수사, 뭐 정적 제거 수사, 뭐 이런 등등이 다 수사 기소권 독점의 결과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본질은 이걸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제 외국에 비교해 볼 때 대한민국 검사가 수사 기소 관련해서 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권한들은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사들은 처벌을 안 받더라. 불기소, 일반적인 사건에서 불기소가 55.31%라면은
검사 사건은 97.20%가 불기소되더라. 99만 원 불기소 세트. 검사들을 위해서 100만 원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99만 원 불기소 세트도 만들더라. 이렇게. 그리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이것도 이제 무죄가 되더라. 김학의 사건. 김학의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 김학의 사건 우리 조국혁신당과 관계가 깊죠. 또 김학의 사건, 김학의가 야반 도주하려는 것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 이광철 변호사는 그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엮어가지고 재판에 넘겼었는데 아무튼 차규근, 이규원 이런 사람들인데 야반 도주하려는 김학의를 막은 사람을 재판에 넘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김기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재판에 넘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쨌든 그 이렇게 다 무죄가 됐습니다. 다 무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검찰이 간첩도 만들어요. 이 사람. 이렇게 그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진짜 마땅히 응징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아무튼 오늘 어저께 엄청 덥던데 이 무더위 속에서 그 여름에 교도소 구치소에 지내는 것은 그 거의 뭐 지옥 같다 하더라고요. 근데 겨울보다 여름이 견디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하나 있고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되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간첩 만들고 이런 사람들 진짜 천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벌을 안 받고 있어요. 이제 있는 죄를 덮기도 하고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합니다.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들이죠.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들. 아까 이제 검찰개혁 얘기를 하면서 제도개혁 말씀드렸었죠. 입법으로 하는 게 있고 정부에서 하는 게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또 인력 예산 이런 거죠. 조금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시행령 가지고 장난질을 친 사람이 이제 한동훈이었는데 한동훈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시행령 가지고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이렇게 시행령 만들어서 시행령 가지고 장난질을 친 사람이에요. 또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검사의 뭐 검사 숫자도 줄일 수도 있고 검찰 수사관이 한 6, 7천 명쯤 되는데 검찰 수사관을 경찰로 옮긴다든지 중수사로 옮긴다든지 이런 걸 정부가 해야 할 일이죠. 또 예산 대표적으로 최근에 문제된 게 이제 검찰 특활비 같은 거죠. 검찰 특활비를 다 살린다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민주당이 크게 잘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 때 지금 7, 8월이 정부 예산 편성하는 시기거든요. 이때 그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가 편성하는지 이거 좀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기국회 예산 심사할 때 검찰 특활비가 살아나는지 이걸 좀 잘 눈은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검찰권 오남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피해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이 검찰개혁의 3종 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제 제도 개혁하는 것이고 하나는 인적 청산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분들이 다 피해가 회복돼야 될 분들입니다.
피해와 명예가 회복돼야 될 분들. 검찰이 이렇게 나쁜 짓들을 막 저지른다. 윤석열 사람이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것을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 난다. 기소를 당하면 인생이 절단 난다. 나중에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무서운 것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본인이 기소를 당해서 인생이 절단나는 과정이 있잖아요. 당해봐야 됩니다. 뭐 단순히 기소가 아니라 이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서 뭐 햇볕 보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또 사면 내란 외환의 경우는 사면 복권을 금지하는 뭐 이런 입법 발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면 복권이 만약에 그 입법화된다면 사면 복권이 불가능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형량이 내란 뭐 지금 외환은 수사 중인데 내란 외환 이러면은 굉장히 중형이 법에 규정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쉽게 나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번에 21대 때 검찰개혁이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실패했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이렇게 머리 글자만 기억을 해보세요. 부경공선방대. 이거 외워야 됩니다. 부경공선방대. 이게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중대본수사청을 만들어주면 중대본수사청의 수사 대상 범죄가 이겁니다. 중대본수사청은 무슨 범죄를 수사하는데 부경공선방대를 해. 부경공선방대. 이게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부패와 경제로 줄여놨는데 이거를 한동훈이 입법 취지에 반해서 직접 사건을 전면적으로 무제한으로 확대시켜놨다. 그래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이거 수사 대상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데 한동훈이 공직자 범죄를 부패 범죄, 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에다가 막 다시 포함시켜가지고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가 무제한 늘어났다. 그래서 서훈 전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 직권남용 이게 검찰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한동훈이가 장난질 치지 않았으면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 정당법 위반인데 이것도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 우증 교사 이게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한동훈이 다 바꾸는 거예요. 그 한동훈이 이걸 자랑질을 했어요. 이재명 위중교사 이거 내가 시행령 만드는 덕분이다. 내가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재명을 위중교사로 재판받게 했다. 이거 사실은 공소 기각시켜야 되는 겁니다.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다. 그래서 조국 신당은 검찰개혁 체계도 안에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데 현재 행안부에 국가수사본부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부에 검찰청이 있는데 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어서 공소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이 조국신당 아닙니다. 이 공소청이 법무부로 가냐 행안부로 가냐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한 논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세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는 그대로 두는 것이고 이 검찰이 하던 수사를 어디로 옮기느냐? 중대본수사청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중대본수사청이 기존의 검찰청의 수사 인력과 조직을 넘겨받아가지고
여기서 뭔 수사를 하냐? 부경, 공선, 방대 수사를 한다. 이게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체계도이고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뭐 공소청을 어디로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뭐 이런 게 있고, 민주당은 행안부로 둘 경우에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본질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큰 틀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 여기까지네요.